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우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오늘까지 현재 상태, 그다음에 출발점과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2부에 가서는 각 회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감시해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ESG 경영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선 이 ESG 경영은 주식회사가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펀드 관리하는 쪽에서 주식회사에다가 어떤 압박을 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회기구, 예를 들면 UN 등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연기금 펀드들이 이걸 활발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타겟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각 정부 부처가 지금 나서려고 하고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규제가 될까 하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네덜란드에서 처음 이렇게 형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는 영국법에서 많이 갖고 미국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늦었지만은 아주 글로벌 주식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시작할 때의 문제점과 그리고 미국에 가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라는 것은 인류가 발견한 경제제도 중에서 굉장히 값어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주식회사가 처음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만이 무슨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도 사람에게만 귀속되고요, 개인한테. 그래서 사람이 권리 의무에 모두 주체였는데, 경제적 권리 의무에 주식회사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펄슨처럼 이렇게 개인과 법인 두 개를 이 주체로, 권리 주체로 인정함으로 해서 주식회사가 토지도 소유할 수 있고 재산도 소유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생산해서 상품도 가지고 있고, 남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남에게 외상을 줘서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자기가 빚을 질 수도 있고, 이런 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법인 형태로서 주식회사를 운영하겠다, 그게 아주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주식회사를 법인 형태로 운영하려면 개인하고는 좀 들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해서는 부채가 있으면 이게 무한 책임이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부여하되 그 부채나 이런 데 대해서 유한 책임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금액만 책임이다. 그것만 포기하면은 더 이상 어떤 부채에 대해서, 회사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유한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 가정을 굉장히 좀 옛날부터 막 존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계백장군 같은 게 서양에는 없습니다. 가족을 다 죽이고 가서 전쟁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업하다가 가족들을 위해에 빠뜨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빚을 너무 많이 짊어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가 좀 이렇게 대규모 자본을 모아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자본 모으는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주에 대해서는 유한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식회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소득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세를 이제 부과하는 그런 체계지만은,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그것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단계에서는 또 배당소득세를 내는, 그래서 손금을 주주 단계, 법인 단계에서의 송금과 주주 단계의 송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도 주주에게 즉시 배당하지 않으면은 법인세는 납부하더라도 그 주주에게 귀속될 어떤 배당소득세는
좀 지연시켜가지고 자본을 더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비용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거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모티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방송인이 자기가 방송을 하면서 법인 명의로, 회사 명의로 했다, 1인 회사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이게 주식회사의 송금 인정 방식,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걸 지나치게 법인을 오용한다. 개인인데 이걸 법인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가 지금 계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청산을 자기가 하면 파산을 되는데 이 주식회사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인데, 그래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사 정리 및 청산에 관한 다양한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실화가 되면은 개인보다는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식회사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계에서 큰 자본들이 주식회사로 모아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의 외부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 이 주식회사들이 탄소 배출에 아주 선봉장이 돼가지고 대규모 생산을 하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 그런 외부 경제를 유발하는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좀 통제할 건가, 이런 문제가 사회적 과제가 됐습니다. 특히 연기금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기업들이 오래됐으니까요, 퇴직연금이 굉장히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공공적인 연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국유펀드도 상당한 금액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펀드들이 굉장히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회사의 주주로서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금 펀드, 공익펀드, 이런 펀드가 주식회사를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ESG는 그 연기금들이 힘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식회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1492년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스폰서가 이사벨 여왕인데요. 이사벨 여왕은 캐톨릭인데 그 당시 스페인에 남아있던 이슬람교를 아주 초토화시켜서 아주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그라나다에 가보면은 옛날에 이슬람 궁전이 있고요. 그 알함브라 궁전의 뭐 추억이라는 기타 음악도 있죠. 자, 그래서 1492년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이슬람이 쫓겨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은 유대인들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슬람이 쫓겨나면서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어서 네덜란드로 대량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상업 중심 국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로 해상에서 뭐 이렇게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네시아 또 일본까지 이렇게 풍력을 이용해서 배를 이동해서 뭐 무역 교류를 했죠. 그래서 동양에서 뭐 향신료를 사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뭐 유럽에서 만든 그 당시에 뭐 공업 제품 이런 것을 싣고 가고, 이렇게 해서 교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풍력을 주로 하다 보니까 동력이 없으니까 이 풍력의 이 흐름이 우리나라는 좀 위에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일본 뭐 나가사키 이런 데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흘러가서 필리핀이나 흘러가서 거기에서 포르투갈 선원들이 일본에다가 조총을 넘겨준 것이 우리의 임진왜란의 원인이 됐죠.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1592년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소형배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선단을 만들어서 큰 회사로 운영하면은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식회사를 처음에 설립했죠. 그게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는 우리가 인도 쪽으로 아프리카 남단을 지나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서 주주에게 배당하겠다. 그런 기치를 걸고 동인도 회사가 설립됐고요. 그게 이제 동인도 회사가 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경영은 경영진이 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니까 1609년에는 암스테르담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됐고 또 중앙은행을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1621년에는 아메리카 대륙에도 이런 유사한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서인도 회사도 설립해서 활동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653년에 그 동인도 회사의 직원인 하멜이 제주도에서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했죠. 그래서 한국에 15년간 있어서 1668년에 다시 나가사키로 돌아가서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를 발간했습니다. 하멜 표류기 보면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소개한 최초의 책인데요. 굉장히 좀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쁘게 묘사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하멜은 원래 그 회계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가사키 갈 때도 내부 통제, 내부 감사를 위해서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멜 표류기를 잘 읽어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근데 하멜은 자기가 100페이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 15년간에 못 받은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 한국에서 굉장히 고생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멜 표류기가 좀 한국을 좀 나쁘게 이렇게 묘사한 부분도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 운영되던 이 주식회사가 영국으로 가는 계기가 생겼는데 이거는 1689년에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네덜란드의 그 국가 원수가 영국의 윌리엄 3세로 등극했죠. 그래서 영국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3세는 네덜란드의 경제 시스템이나 뭐 주식 시스템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국에 받아들였고 영국이 현대적 금융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보다도 이걸 더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신대륙을 개발하고 미국 독립과 이후 독립 전후를 해서요. 철도, 철강, 자동차, 전력 부분에 아주 거상들, 아주 큰 기업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록펠러, 카네기, 포드, 벤더빌트인데요. 이분들은 그냥 일생 동안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해서 그 유산을 그 자녀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대부분 사회 공익 사업에다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 록펠러는 록펠러 센터 같은 공익 목적의 재단이 있고요. 카네기하고 벤더빌트는 카네기 멜론 벤더빌트 대학을 설립했고요. 포드도 포드 재단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이 공익으로 출연돼서 이 주주들이 이제 공익 자본화하는 그런 단계가 미국에서 걸쳤죠. 그런데 최근 20, 30년 동안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렇게 구글 이렇게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했는데요. 이 플랫폼 산업은 IT 중심 산업은 경영을 하면서 자금 여력이 생겼죠. 그리고 아주 창업 기간이 아주 짧아서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동시에 그 재단 출연 등을 통해 갖고 공익 사업에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 베조스,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은 상당히 공익 출연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자본이 공익연금 펀드들이, 기금 펀드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하고 미국 모두 민간 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까지 공적 기금이 많이 확대됐고 이런 기금들이 그 기업들이 출자하는 부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 환원 이걸 강조하다가 이제 환경 문제도 중요하니까 환경, 사회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구조에 중심을 둔 ESG 경영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ESG가 어떻게 구성 요소가 뭐고 그다음에 ESG 투자에 관심이 증대된 이유는 또 뭔가 그다음에 어떤 타임라인별로 어떻게 흘러갔느냐 기후행동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기후행동은 목표가 뭐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학계와 언론계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ESG의 이슈가 구성 요소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적으로 QS에서 제일 처음에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제시한 데가 어딨냐가 봤더니까 재무분석가 협회 미국의 CFA 인스티튜트에서 2015년에 발행한 책에 보니까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게 중요한 것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 문제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이게 2015년부터 중요한 과제로 이미 등장했죠. 온난화 문제가 여기 때도 많이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기의 수질 오염, 이거 환경도 관련했지만 수질 오염도 심각해진다. 이건 폐수나 오수, 화학물질 배출 이런 거가 문제가 됐고, 생물의 다양성 문제, 이러다 보니까 멸종하는 생물도 등장하고요. 그다음 비정상적으로 육성되는 생물도 생기고, 뭐 어떤 곤충들이 막 심하게 번식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기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과제가 됐습니다. 산림 파괴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산림 파괴는 탄소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산소를 공급하는 원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를 우리가 인간들의 지혜를 모아야 될 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 이거는 특히 탄소 배출이 심한 에너지들을 이걸 어떻게 소비를 줄이고 또 어떤 자연 친화적인 어떤 에너지원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될 과제가 됐고요.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물 부족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이게 환경 문제의 주요 토픽이 되겠습니다. 사회 문제는 우선 고객 만족 정형이고,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IT의 발전에 의해서 데이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그 다음에 성평등 및 다양성, 이게 특히 처음에는 이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슈였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뭐 상위층을 다 장악한다, 이사가 다 남성으로 돼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해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 좀 심한 나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부터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같은 성으로 다 할 수 없다, 다른 성을 하나라도 끼워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곧 2인 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여성 이사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좀 까다로운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명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과제가 인재 육성이 있습니다. 인재 육성은 자기가 고용한 인재들을 자기 만족을 누리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것, 리더십을 육성하는 것, 이런 것도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줘서 기업이 그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육성하는, 미래 계획을 육성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 제일 문제는 이 노조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 어떤 인력 재배치나 인력 구조 조정을 잘 못해가지고 그 이 항아리 모양이 돼 있거든요.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 가면은 사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대리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불균형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야말로 앞으로는 우리나라 인력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인력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이게 ESG의 목표인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재를, 청년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는 2부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은 기업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절한 인재를 채용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능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관계는 결국은 이제 쉐어홀더, 주주의 이해뿐만 아니라 그 회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다 동시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권보호도 있어야 되고, 근로기준이 뭐 요때까지는 매일 하부에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로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이사회 구성, 이사회가 지배대주주가
자기가 통작이 좋은 사람으로 구성해는 않는다. 이 사회는 사실은 너무 대주주가 그 이사회 구성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법인격을 부여하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 그러니까 piercing the corporate veil, 그래서 코퍼레이션이라는 베일을 가면을 그냥 뚫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소송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좀 공정하고 그다음에 능률적으로 효율성 높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실은 이사회는 집행기관인데 감사위원회는 이 집행을 감시하는 기구인데요. 이 기구가 이사회 중에서 또 감사위원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집행과 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 감사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경영자 보상, 경영자 보상은 경영자의 업적과 보상을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최초의 목표이지만은 경영자가 장기적 목표로 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스탁 옵션이나 뭐 장기 보상, 주식 그랜트 같은 거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보상제도. 그리고 요즘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직원급여와 임원들의 급여의 격차, 이게 어느 정도의 적절한가, 이것도 지금 이슈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 활동을 지나치게 정치적 로비를 하는 거, 정치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도 규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토픽으로 등장한 것이 내부 고발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들이 회사를 가장 많이 하는데 회사에 어떤 부정이 발생한다면 직원들이 더 인지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드러내야지 우리가 방지도 할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 이건 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지배구조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슈별로 구성 사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타이틀은 비슷하지만은 주로 많이 바뀌었는데 원자재에 관한 거, 구매 조달 업무에 관한 거, 환경 규제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사회 문제는 근로자 안전 문제가 또 많이 들어오고, 공급망 관리, 마케팅 이런 것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쪽에서는 회계기준 투명성 문제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 동향이 이렇게 바뀌는데, 요 중에서 특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토픽들은 뭐냐를 다시 한번 2015년과 21년 사이 제가 그 차이가 크게 부상된 것들을 좀 살펴봤더니 우선 원자재 사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중적인 어떤 구조도 많이 형성되죠. 예를 들어서 그 팜유, 그러니까 이 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움직이면은 탄소를 덜 배출한다. 그래서 팜유가 굉장히 붐이 약간 일어났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이 식물 채취를 통해서 산소를 또 줄이는 문제가 생기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PNG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데 그 산림을 굉장히 많이 벌처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환경단체에서 이제 어떤 반대 운동을 벌이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중적으로 대처를 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극적으로 나서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게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책임 있는 구매 조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빨간색으로 지금 색칠되어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거는 아동 노동을 너무 착취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데서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원재료 구입도 좀 전체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자, 이런 게 있고요.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요거는 뭐 아주 집중 과제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안전, 사회 쪽에서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참 근로자 사고는 매일 등장을 해서 우리도 늘 가슴이 아픈데 이게 무게가 큰 것을 이동하는 어떤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중공업 같은 경우는 철근을 어떤 굉장히 무게가 센 철근을 지상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철 이런 거. 그래서 무게가 큰 데는 좀 더 이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위치 에너지를 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급망 관리는 아까 구매 조달에서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밸류 체인 자체를 좀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마케팅도 책임 있게 하고 그래서 과대 광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남양유업이 좀 최근에 요구르트 잘못 만들어서 그 문제가 됐죠. 그게 무슨 이 코로나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에 뭐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해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포함해서 마케팅 활동 전체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인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제품 안전 및 품질 사용하다가 문제되는 거 우리나라도 가습기 같은 경우에 가습기 세정제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었죠. 그다음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경영진의 승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 이런 경우에는 회장을 뽑는 것도 문제지만은 회장 후보를 이렇게 유지하는, 관리하는 시스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지금 정교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운영이 다 돼야 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세, 3세 경영,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2세나 3세가 경영 능력이 있으면은 훨씬 더 애사심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2세, 3세라고 승계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삼성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자기는 3세 승계 안 하겠다. 4세 승계 안 하겠다죠. 그걸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이 승계 계획은 이사회가 장기 과제로서 다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과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경쟁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뇌물 문제, ESG에 관련된 이용 관리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이 과제들이 그때그때 바뀌지만은 전체적 흐름은 그 내부 통제를 적정하게 한다. 그 원자재나 이런 걸 사용할 때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강조한다. 이런 것이 결국 ESG의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핀코가 이건 뭐 2조 달러 이상의 그 기금을 유지하는 아주 큰 그 투자 회사인데요. 2017년에 책자를 내서 앞으로 ESG 투자가 관심이 크게 증대할 거다. 그 증대되는 요인들은 이런 요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10가지 요인을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걸 갖다가 회사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 경영자 지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피부적으로 느끼는 현실이 어떤 그 부작용이 아주 심하게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할 그 의무가 자꾸만 부상할 거다. 그 다음에 기술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따른 문제를 적절히 통제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인간 수명이 날이 갈수록 길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좀 더 장기간 연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연금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많은 사회에서 또 우리가 사회복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인간 수명 연장에 따른 뭐 의료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귤레이션이 이제 아주 강한 레귤레이션이 등장하니까 그것이 이 추진력을 얻게 되죠. 뒤에서 아주 바람을 세게 불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간의 상호 협력 이것이 아주 강조될 거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석탄에서 석유로 갔다가 이제 뭐 태양열까지 조력까지 풍력까지 등장하니까 이렇게 에너지 소스가 바뀌는 것에 대처하는 그런 경영이 필요하다. 사회 미디어,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앞으로 이 ESG에 기업들이 더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고요. 디모그래픽 체인지는 인구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고령화가 되는 거죠. 이제 청년들은 줄어들고 고령화가 돼서 고령화 사회에서 그 어떤 면에서 앞으로는 이 청년들이 부양 의무를 지는 이 세대가 더 많아지죠. 그다음에 이 고령자 집단을 또 어떻게 행복하게 생활하게 하겠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등장을 해서 이것들이 다 경영에다 같이 녹아서 우리가 관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글로벌 밸류 체인,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게 우선 기업들이 생산해서 소비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이런 관계에서 우선 생산, 판매, 원자재 관리, R&D 활동, 인적 자원 관리, 뭐 정보 시스템 운영, 뭐 지원 시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더 증대될 거다 이런 것을 예측한 주장입니다. 자, 타임라인별로 ESG 관련 주요 이벤트가 어떻게 된가? 이거는 이제 KPMG, 삼성 KPMG가 언론 등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쭉 체계화시켰는데 아주 잘 시켰습니다. 우선 1987년에 UN 환경계획과 세계 환경개발위원회 이게 UNEP, WCED 이게 이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된 토픽이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 지속 가능 보고서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다음에 2006년, 사실은 이건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2005년 말에 그 유엔 사무총장인 당시에 7대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요. 좀 자꾸 했지만은 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발의를 해서 2016년에 이 책임 투자 원칙을 유엔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요. 이게 동의한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섰습니다. 이게 PRI 책임 투자 원칙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이걸 ESG를 평가하는 표준 이것 중에서 최초로 GRI 표준이 발표됐는데요. 여기는 특히 어떤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했는데 이게 비재무 지표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GRI 표준은 지금도 많은 평가 기구가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TCFD가 공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공고안인데요. 주로 그 기후변화, 환경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재무 정보 중에서 비재무적 요소를 많이 좀 포함시키자 이런 공고안이 제시됐습니다. 2019년에는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국에서 미국 중요 기업의 CEO들이 모여서 이제 기업의 목표를 다시 잡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주주를 목표로 했는데 주주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 스테이크홀더, 쉐어홀더가 아니라 스테이크홀더의 가치를 통합해서 이렇게 고려하는 그런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 이런 식의 선언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이 지속가능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그 백서도 발간하고 계속 지금 ESG를 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고 2021년에는 우리 한국거래소에서도 기업 공시제도를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상장 기업은
모두 이걸 공시해야 되고 2030년까지는 코스피 상장사 모두가 공시해야 되고 이런 어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발간 의무를 공시의 의무를 규정하는 그 조치를 2021년에 발표했죠. 자, 기후행동 100. 이 기후행동은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더니까 저 Climate Action 100, 100 이렇게 돼서 .org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읽어보고 어디 본부가 돼 있는가 찾아봤더니 그런 건 선언한 거 없고 모두 홈페이지 안에서 다 하는데 이게 원래 목표가 세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100대 기업, 이 기업을 뽑아서 이들에게 설득을 목적으로 이게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뽑다 보니까 이게 167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 167개가 세계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하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대 배출 기업은 영국 정유사예요. BP. BP는 뭐 어떻게 해양에서 원유를 파다가도 또 노출됐고 또 그다음에 배에 싣고 가다도 노출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해상 오염과 관련이 많이 있었죠. 자, 한국은 포스코,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이 기후악당으로 좀 이게 여기 지목된 걸 갖다 클라이밋 액션은 기후행동에서는 기후악당이라는데 기후악당에 세 개 회사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빌 게이츠는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이 탄소 배출 비중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 분석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31% 정도, 전력 생산한이라고 27%, 여기 사육과 재배가 꽤 있습니다. 19%는. 이게 동물이 배출하는 탄소가 이게 많은가 봐요.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건 식품, 그 아예 그 생선으로 어떤 버거킹 이런 것도 생선으로 좀 만드는 것을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은행들은 그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는 그 생선만 쓰는 그 어떤 육류를 쓰지 않는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지금 발표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운송이 16%, 냉난방이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후행동은 아주 굉장히 위력적으로 행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학계 언론계도 지금 이제 ESG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4월 17일 날 우리 한국세무학회가 충계학술대회를 줌을 통해서 이렇게 다 비대면으로 했는데요. 그 발표가 논문이 15개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그 세 분야로, 그러니까 3시간대로 나눠서 발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각 시간대별로 하나씩 다 참관했는데 우선 이제 정규환 숭실대 부총장, 노유천 숭실대 교수가 ESG 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ESG 채권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세제 지원하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ESG 채권은 굉장히 이념적으로 좋습니다. 자기는 이 채권을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탄소를 줄이는데 투자에 사용하겠다. 이걸 이제 약속을 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발행하는 쪽은 좋은 일을 하는데 이걸 시장에서는 이거를 좋은 걸라 그래서 그러면 좀 이자율을 덜 주더라도 이 ESG 채권을 살 건가? 이걸 조사했더니까 이 ESG 채권은 수익률을 더 줘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하는 쪽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비용도 좀 더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2부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선관주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사들이 이걸 알고도 발행을 하면은 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데 이게 선관주의 의무에 걸리지 않겠느냐. 피디셔리 듀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피디셔리 듀티 문제를 그래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세제 지원 같은 거가 가미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 지원 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고요. 신용효 박사는 기업 수명주기별로 ESG를 잘하는 회사가 세금도 제대로 내느냐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세무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때는 그 조세 회피 수단을 여러 개 동원해서 유효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가 이제 조세 회피, 세무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ESG 경영의 점수가 높은 데는 이 세무 위험은 오히려 낮다. 그래서 세무 위험을 낮춰서 더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저는 이 걱정이 원래 좋은 회사만 샘플에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발표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송학중, 전홍민, 신상희 교수들은 이거는 좀 재밌는 토픽인데요.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기업은 어떤 회계 투명성이 높은가? 회계 투명성을 또 회계 감사 보수를 많이 지출하면서 감사를 세게 하면은 센 감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투명성이 높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건 미국 자료입니다. 한국은 뭐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걸 보니까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대하거나 차별을 안 하는 그런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도 높더라. 감사 보수도 많이 지출하고 아주 회계 투명성을 높이 평가되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에서는 좀 이상한 논문으로 보이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이걸 놓으면 지금 ESG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성평등과 성에 대해서 차별 없이 하는 거고 어떤 그런 조화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이제 3부에서는 ESG를 어떻게 평가하고 공시할 건가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ESG 정보의 공시 기준이 지금 아까 GRI부터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 국내 평가 기관은 또 무엇이 있는지, 평가 기관별로 차이가 큰데 이거 문제 없는지, 그다음에 공시와 IR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ESG와 관련된 정보 공개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ESG 정보의 공시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 현재로는 이게 5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밑에다가 적용 현황을 적었습니다만은 GRI가 주요 사용된다. 그리고 SASB와 TCFD를 모두 사용하는 회사는 우리나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한금융지주, 삼성물산 등이 있고 대부분은 GRI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RI는 1997년에 설립됐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데 이거는 비재무적 정보를 광범위하게 업종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GRI를 따르고 있고요. 자, 그래서 SASB, 이거는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인데요. 2011년에 설립됐고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가능 회계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보드인데요. 현재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GRI 표준이 저렇게 선호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IIRC, 그러니까 가 있는데 IIRC가 또 이런 어떤 지표를 만드는 기구로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두 기구가 아마도 GRI에 너무 밀리니까 이걸 통합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절차가 VRF, 그 다음에 2020년 11월에 이게 통합하는 것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SASB하고 이 IIRC의 그 홈페이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3월 9일자로 IIRC가 자기는 SASB와 통합을 해서 통합 보고서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다섯 번째로 있는 것이 ISSB. 이거는 왜 그러니까 IFRS를 제정하는 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왜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느냐? 사실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뭐 탄소 배출권 이런 회계 기준이 다급한데 그걸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아가지고 탄소 배출권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IFRS가 없으니까 IFRS는 만약에 IFRS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은 그 나라 자기 나라에서 정한 회계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K갭에서는 우리가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회계 규정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장법인들도 K갭의 기준에 따른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CFD는 그래서 IASB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TCFD는 이거는 G20가 2017년에 요구해서 이건 주로 탄소 배출, 기후 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지표로 만들 건가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기구가 있고요, 회사가 있고요, 스위스 바젤의 본부가 있습니다. 자, 국내 평가기관, 아까 지표 만드는 기구고요. 평가기관은 지금 뭐 수백 개 있다고 오늘 어느 분이 칼럼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130개, 140개가 인지가 됐고요. 국제적으로는 가장 큰 데가 MSCI입니다. 모건 스탠리 CI인데 국내에서는 한국지배구조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요, KCGS인데요. 이 두 개가 국내를 맡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MSCI도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기업지배구조원 평가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평가하는 방식은 1년에 두세 번 하고 이렇게 쭉 있고 상장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이 큰 회사들이 MSCI로 가야 되고요. 지배구조는 평가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신한금융지주회 감사위원장 할 때 이게 그 지배구조원 평가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을 받았는데 그 질문들이 아주 날카롭고 뿐만 아니라 이 전문성을 갖춘 청년 직원들이 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밖에 평가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130개 넘는 이름을 다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만 밑에 조금 적어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관별로 평가 차이에 문제 없나? 이거는 이제 정경련이 평가가 하도 이제 뭐 굉장히 평가에 부담이 크니까 그 평가를 또 평가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피티니프하고 MSCI 이거 국제적인 기구고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원하고 이게 세 개를 비교했는데요. 우선 앞에 두 개 국제적 기구 두 개에서 현대제철은 MSCI는 CCC를 줬는데 이건 AA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단계의 차이가 난다니까 5단계는 이건 뭐 A와 F의 관계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아도 4단계, 삼성중공업도 4단계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참 문제다. 그러니까 평가 기구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를 내면은 그 소위 우리 회계감사에서 오피니언 샤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평가의 공정성도 참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간에 이 적응 기구들은 이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 빅4나 뭐 이렇게 빅5나 이렇게 평가 기관들의 좀 대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 정경련이 4월 5일에 500대 기업한테 ESG 준비 실태와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애로사항 같은 거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까 자, 제가 이 정경련 이 조사를 특히 이게 인용한 거는 이 사실은 이걸 응답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정경련 회원사니까 응답을 받았겠죠. 응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만은 첫 번째가 모호한 범위의 개념이다. 29.7%. 이 개념이 너무 모호해서 정확치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사사업과 연관성이 없는데도 계속 평가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19.8%.
근데 자사사업과 낮은 연관성은 없더라도 이게 지금 연금 펀드나 이렇게 투자 펀드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펀드들의 관점에서 볼 자사사업의 문제, 자기가 신경 써야 될 지표가 뭔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 방식 아주 불만이 없으면 17.8%.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이 초래될 거다 17.8% 나오고, 그 다음에 규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가 11.9%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지표기구 이건 국제적으로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회계법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무법인, 언론사들이 다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별로 또 부처별로 뭐 산업부 이게 쭉 해서 또 지표 만든다고 그러고 있는데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좀 이게 어떤 면에서 조종하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회사별로 어떤 회사는 오히려 또 좋아지는 회사 있습니다. 술, 담배 같은 제약 품목을 하는 회사예요. 미국에서는 총기 만드는 회사. 이 역사적으로는 이런 회사들이 뭐 펀드들한테 굉장히 이게 배관시됐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게 보지 않죠. 이게 술, 담배 이렇게 쥐약제니까. 그래서 이런데 주식을 안 사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도 많았고 이랬는데 이 ESG가 등장하니까 이 술, 담배는 사실은 ESG에서는 특별히 해야 할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접수가 어떤 제조업보다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E와 S가 충돌을 하는 거죠, 사실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술, 담배하고 이쪽에서는 환경 문제를 그래도 덜 일으키니까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시 및 IR과 관련된 문제. 자, 2025년부터는 ESG 관련 정보를 지속가능 보고서를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공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030년부터는 전체 상장회사가 다 공시 의무가 되는데요. 지배구조에 관한 공시는 2026년부터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이걸 뭐 앞으로 이게 맞춰야 된다 이런 걸 갖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ESG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진실성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아주 핵심적 요소입니다. 진실성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 회사에 사활이 걸리는 문제가 되죠. 이번에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아주 대주주 오너가 아주 경영에서 완전 손을 뗀다고 선언할 정도의 문제가 됐고,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원유가 이게 젖소한테 짠 원유를 그거를 이렇게 가공 못하고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진실성도 중요하지만은 언제 발표하는가 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타이밍은 특히 누가 그 발표하지 않는 그 사이에 그 인터벌을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면 이게 문제거든요. 내부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공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거래 이것을 감시할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ESG 공시 같은 경우도 이사회 결의사항이니까 이사회가 결의한 다음에 공시를 할 텐데, 그리고 이 공시 시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사회가 여러 가지 지금 통제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사회에 참여한 모든 회사에서 이사회에 의한 표지에다가 이게 공시 의무가 있느냐, 공시하려면 언제 해야 되느냐, 2일 공시냐, 당일 공시냐, 공시 날짜를 적어라, 표시해라. 그래서 그거를 이사들도 결의하면서 다 보고, 그 다음 그 관련자들이 다 보고 있다가 공시가 제대로 했는가를 발견해야 된다. 제가 한국거래소 상장위원을 쭉 했었는데, 상장위원을 하면서 참 공시 중에서 시시한 걸 놓쳐가지고 아주 큰 중징계를 받는 사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특히 이사회가 공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된다. 아주 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IR 활동. 요거는 공시는 거래소에서 공시를 하지만 IR 활동은 개별적으로 투자자를 만나는 겁니다. 주주들도 만나기도 하고 장내 투자자들 만나기도 하고 또 큰 연금 펀드들한테 대량 주식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교섭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펀드들이 이게 어떤 자리를 한꺼번에 연합 자리를 마련해서 회사를 초청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2017년에 9월 19일에 그 신한금융지주 감사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시에 조영병 회장하고 둘이 초청을 받아갖고 뭐 소환이 됐는지 초청받으면 그 연금 단체에서 이게 초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회사 내부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응답을 했었는데요. 질문이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 뭐 예상 질문 답변 이렇게 예상 질문 답변은 없었고 훨씬 그거보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뭐 고생도 하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몇 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예를 들면 뭐 유럽에 있는 퇴직연금 펀드 이런 데가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회사를 방문해서 좀 IR을 해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한지주 때 감사위원장으로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제가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사회이사 감사위원장이 이거에 응한다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아주 그래도 적절하게 대답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외부 감사인하고 어떻게 그 정보를 교환하느냐. 외부 감사인이 회사 눈치 보리라고 얘기 못할 것도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을 해서 제가 마침 그 전년도에 미국을 가면서 개인적으로 미국을 갈 일이 있어서 미국에 있는 그 감사인 회계법인의 미국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회사가 신한지주는 모르게요. 그래서 그때 만나서 논의한 사항 그거를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남겼거든요. 감사위원회 보고하고 그 회의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다큐멘테이션, 서류가 있는 걸 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할 때 회의록을 적절히 작성하고 그다음 그 회의록을 썸머리했는 이그제큐티브 썸머리를 잘 만들어서 그걸 한 페이지씩 주면은 굉장히 두꺼운 볼륨을 주지 않고 한 페이지씩 주면은 IR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보 공개의 원칙을 좀 설명하겠는데요. 이건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북을 내면서 이 정보 공개의 원칙 6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회계 기준에서도 나오는 뭐 질적 특성 이런 거를 이제 해놨는데 첫 번째 보면은 정보는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정보 오류가 없어야 되고 누락도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명확성. 이게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도 문제고 지나치게 계략적이어도 문제다. 그러니까 설명을 이 각각 중요도에 따라서 적절한 양을 적절한 수준으로 하라 이런 게 있고요. 비교 가능성은 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잘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업과의 성과도 비교하라. 그러니까 기업 내의 목표와 성과를 비교, 다른 기업의 성과와 비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기업의 유리한 정보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보도 제시해야만이 균형 잡힌 정보가 된다. ESG 정보 공시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검증 가능성은 제3자가 와서 다시 해봤을 때 같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공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 높이려면 정의를 이 어떤 공시에 그 포함될 내용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를 적절하게 공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록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적시성 이건 효과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타임리한 꼭 필요한 시점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공개해서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시성 확보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ESG 정보 공개를 위한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그 1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주로 설명을 했고 2부에서는 이사회의 과제, 감사위원회의 과제, 그리고 회계적으로 계량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